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캄캄합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폭등했던 수도권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오를 것이다 또는 내릴 것이다 각종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 결과에 따라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라고 하면 단연 대통령 선거가 꼽히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앞세우고 있는데 일단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250만 호를 내걸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화할 수 있는 숫자인지가 궁금한 것 같거든요. 250만 호면 제법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 진영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한 정책 실패 이 부분들을 갖다 모두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고 전반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 좀 놀랍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이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유사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양 진영에서 250만 호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을 씻어주기에는 물량으로 본다면 충분한 물량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많이 이제 등장했지만 그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물량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연간 평균으로 나누어 본다면 5년간에 있어서 연간 한 50만 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택 공급의 물량 부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만 호에서 50만 호 사이를 오가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250만 호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택지를 어디에다가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어떤 공급 부분도 아마 감안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통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까지도 다양한 수단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양진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있어서는 민간에 있어서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충분히 그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250만 호 수도권에 더 강점을 두긴 하지만 그런 내용인데 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 쪽에 있어서의 또 주택 공급,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비중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 부분에는 공공의 지나친 역할 부담을 갖다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큰 실착이었다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다소 조금 현실적인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250만 호 공급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물론 좋겠지만 가능하지 않는 것을 꺼내 들었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짚어보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기 주거 종합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연간 그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애초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의 지난 시간의 어떤 흐름이라고 놓고 본다라면요. 뭐 250만 호 정도 된다 그러면 연간 한 50만 호 정도 되니까 평균치를 비교해 본다라면 한 10만에서 15만 호 정도를 더 짓게 되는 어떠한 물량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 그 정부에서 택지 개발을 중단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 시그널에서 있어서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의 어떤 불일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거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네. 아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주택 공급을 앞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춰준 숫자가 이제 아마 250만 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되니 안 되니 그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한 210만 호 정도의 어떤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속도감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의 어떤 문제는 있지만 꾸준하게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제 지구 지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정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제 25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하고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250만 호가 한 달 하면 앞으로 10년 정도의 장기 공급 주택 시그널로 봤을 때에는 거의 한 500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한 40에서 50만 호 정도가 적어도 2, 3년 정도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래도 주택 공급 불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상당히 상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마 공급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됐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뚝심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냐라고 얘기한다라면 네. 지금은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각자 맡은 부분의 역량이 다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기 때문에 공공은 공공 나름대로의 어떤 주거복지,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택 공급, 그다음에 어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임차 수요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정책 마스터 플랜을 짠다라면 또 민간은 또 민간 나름대로 또 좋은 양질의 주택, 그다음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그렇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공공과 민간은 대응하는 논리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주택 공급이 네.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250만 원 하니까 엄청나게 우리한테 숫자적으로 많이 들리지만 1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본다 그러면 예년 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부지 확보 측면에서 얼만큼 이제 도심 내에 있는 유휴부지 또 도심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부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건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이제 주셨지만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경인선, 뭐 지하철 1호선 이런 것들 지하화해서 이제 거기다 부지를 좀 공급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뭐 용산 부지, 그 다음에 뭐 서울공항, 그 다음에 성남공항, 그러니까 성남공항이죠, 서울공항이 김포공항 등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뭐 지금 주택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뭐 수용권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250만이라는 숫자가 제가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불안해하냐면 이 물량에 대한 게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주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이 굉장히 좁다든지 뭐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주택의 양이나 뭐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적인 공급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뭐 숫자 언급은 250만 호다 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질적인 공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지금 뭐 그 공공이다 민간이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몇 년 동안 맡겨봤잖아요. 민간 공급만 기대를 해보고 공공 공급만 기대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점점 이제 추세 자체가 콜라보레이션 형태가 돼서 예. 공급을 하는 방식이 뭐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방식 안에서는 어떤 형태를 채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공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역 외적으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린벨트를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또 갖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하되 용적률을 300에서 500% 정도까지도 좀 낮추겠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용적률 확대에 대해서도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해외 여러 주택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닭장 아파트다. 네. 그 심지어 뭐 부유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도 있는 거거든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숫자, 뭐 치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자꾸 숫자에만 맞춰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후보자들 저는 그 지금 뭐 정책 경쟁하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뭐 기존에 있었던 그 너무 철학적인 형태 또 민간에 대한 그 경제성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 있던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또 뭐 세제에 대해서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네. 지금까지 있었던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서로 손보아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에 너무 함몰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그런 임대 이런 어쨌든 공급이 일어나야지 단순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에서도 나오는 그 공급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가 될 필요는 있고 대신 250만 호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식의 그 공급 방식인지 뭐 공급업자들의 인센티브로만 주어지는 그런 공급인 건지 아니면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인 그렇죠. 건지 그거에 네.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나와줘야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것이지 뭐 요즘에 세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주택이 나와봐야 얼마나 뭐 소용이 있겠냐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좀 로드맵이나 계획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던 부분이 이제 기본 시리즈였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걸 밀어붙이다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토지 이익 배당금제로 바꿨는데 뭐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불로소득을 걷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형식으로 이제 좀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어서 한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뭐 양극화를 잡고 투기를 잡는 이런 안정화를 가져오는 뭐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이거야말로 뭐 확실한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대명사가 아닌가. 국민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예를 들어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간 일정한 어떤 금전을 주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이재명 후보 측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지금 현재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이야기해왔던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을 갖다 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치적 기조와도 상당히 저는 동떨어진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결국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정말 말 그대로 배당금 자체를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나누어 준다는 측면에서 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회주의 경제의 어떤 하나 그쪽에서 하는 어떤 정책 수단의 하나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위헌 소지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충분히 사전에
구해야 되는 충분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정치적인 이슈로서 공약으로서 내걸은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부분도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일간에서 이야기했듯이 1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빼앗아 가지고 90%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10%의 국민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고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제약을 가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즉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어떤 국가 권력으로서 일방적으로 일정 금전을 갖다가 세금처럼 빼앗아 가지고 사실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들은 좀 더 정치적 이슈로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중에 정책적으로 뭐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중에 그분이 당선이 돼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 부분들을 먼저 획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이번에 그 국민 뭐죠 그 저기 토지이익 국토보유세를 배당금제. 토지이익 배당금제 예. 용어를 이렇게 바꿨는데. 아니 배당금이거나 세금이거나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짊어지우는 것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당금 비슷한 그런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세와 이 부담금 혹은 배당금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다름없다라는 저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바꾸는 형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이재명 후보는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는 재산세나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종부세를 좀 폐지하는 뭐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두 후보 사이에 분명히 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한다라는 거는 우리 조세 체계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국가에서 징세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감면이라든지 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어떠한 징벌적인 어떤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마 좀 더 재점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이제 세율을 우리가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보유세와 거래세가 두 가지 다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제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갈 거야. 아니면 거래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정해야 되겠죠.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 아직은 모르죠. 그렇지. 아직은 이제 모르는 모호해요, 거죠. 사실. 각자의 선거 후보자들이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내세워서 어느 분이 당선되게 되면 나는 이제 국민의 추인을 받았으니까 내가 공약한 거를 내세울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세제 개편이라는 거는 다른 정책하고 틀리게 국민에게 진짜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세제를 신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를 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이라는 거는 투명성도 있고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응능과세와 응입과세가 실현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네. 어떠한 세에 대해서 이 세는 좋고 저 세는 나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 세는 없앨 거고 이거는 통폐합될 거. 저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표를 받고 내 정견, 내 소견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를 도입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2006년에 도입이 된 이후에 지금 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종합부동산세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세제로 받아들여지지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논란이 됐다고 그렇죠. 해도 매년 과언이 논란이 아닙니다. 되고 세금 폭탄 네. 논란이 계속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니 많이 뭐 이런 얘기하고 규제 완화니 강하니 이거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16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우리의 진짜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세제로
자리 잡고 안정되기에는 있는지. 아직까지도 의심의 시선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종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이익 배당금제라든지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되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거와 더 심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이것이 하나의 조직 세제로 안정받을 수 있다라면 이 비용 자체도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세제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온 거를 세제 전문가들에게 어떤 개혁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도입시켜야 되는 어떤 이런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과정을 겪지 않는다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각자 지금 두 후보 진영에서 어떤 이런 세제에 대한 거를 던지는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뭐 정권 인수가 됐든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각 뭐 캠프에 정책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던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인심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 정권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거든요.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뭐 땅 가진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식의 생각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종부세가 매년 논란이 되니까 종부세 없앨게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분명한 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일 텐데 분명히 토지익 배당금제 그다음에 종부세 뭐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향성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그리고 공청회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그런 세제 제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금은 정말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들어오는 관련이 들어오고 또 네.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60개 이상의 항목하고도 또 연동이 되는 거기 공시가격과 때문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게 뭐 세금 하나만 보고 그 사람들이 체감한다 뭐 그 단순화해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익 배당금제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그 새로움하고 좀 실험적인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그 보유세를 가지고 좀 활용을 잘 하고 이 안에서 적정한 그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토지익 배당금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글쎄요 그 토지를 가지고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뭐 저층 위주의 주택이라면은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고층이 되고 굉장히 고밀화된 토지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층수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르거든요. 보는 조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가치가 전혀 다른데 건물의 가치는 배제 한 채, 토지의 가치만을 가지고 모든 층수에 그 동일하게 고밀화된 그 토지를 깔고 있는 건물의 그 가치를 매기고 그 하나하나 세대라든지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체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의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종부세에 대한 이 내용보다도 훨씬 더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그냥 뭐 이중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균형 발전을 하는데 종잣돈 역할은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종부세가 도입이 되고 나서 네. 그러면은 지방하고 수도권 이게 비수도권의 한 75% 정도 돈이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격차가 줄어들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는 보시는 않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네. 종부세가 뭐 징수는 하긴 하지만 전혀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 이런 세금 같은 거를 좀 더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적절하게 균형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들이 좀 투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들어오고 나서 격차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더 있죠. 벌어지고 네. 있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그러니까요.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런 그 세금들이 계속적으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유력 대선 후보들도 여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표심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할 것 같은데 근데 표심하고 연관이 되고 이런 표심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 자체가 그 국민들의 심리에도 그렇고 뭐 삶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게 정말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높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기연구원에서도 조사했던 것들 그때 국토보유세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 돌려봤던 것도 보니까 이게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하고 한다면 한 2% 정도 이런 최저 세율을 0.3에서 2.5% 이르는 구간으로 설계를 했을 때 지금에 대한 부담이 5배가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쇼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조금 아까 지금 그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보유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삶에 좀 무게감을 자꾸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짐을 짊어지는 역할을 하는 세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말씀 듭니다. 주신 것처럼 좀 단순하고 쉽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이 이 세법일 텐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고 그 부분마다 조금씩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들도 뭐 이런 세제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포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는 정말 어려운 하나의 장벽 같은 제도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지적을 해드렸지만 뭐 공시가격이나 가격 기준에 대한 어떤 세제 기준도 다르고요. 뭐 대출은 15억까지밖에 안 되고 뭐 종부세는 11억까지만 이제 기준이 또 적용되고 뭐 이런 숫자들도 너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실은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이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헌법상의 납세 의무가 이제 하나의 국민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복잡한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단순화해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부동산 쪽에 있어서 뭐 전문가라고 자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매번 다시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정부가 다음에 출범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 먼저 입장을 앞으로 나는 집권하게 되면은 정세를 할 것이냐 혹은 감세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부터 원칙적으로 먼저 선언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전에는 하여튼 세제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선거 과정에서도 나는 앞으로 정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는 정세 위주로 가겠다 아니면 감세를 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분명히 밝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감세, 특별하게 정세를 하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가율 부분이라든지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종부세 부분에서도 이걸 세제상으로 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2017년도에 한 3,800억 정도의 규모의 세수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조에서 7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오기까지의 이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누군가의 국민이라는 쪽에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세제에서 아까 복잡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제 자체가 사실은 조세 법률주의에서 어떤 국회로부터는 입법 과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회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양도세제 자체 부분에 있어서 세율에 어떤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규제 지역을 지정된 곳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투기 과열지구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양도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또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제 이번에 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분들도 그럴 거고 지금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세제에는 보면은 옆에 이렇게 겨우살이처럼 끼어 들어가는 세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종부세의 부과가 될 때 종부세 산정 금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재산세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이런 끼워 팔기라든지 등등 감안하면은 현재 단순한 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세 부분들을 국민들의 부담도 좀 덜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해야만이 자기의 경제 활동 등을 통해서 한 1년의 살림을 갖다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세 부분에 대한 내가 올해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국가가 좀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국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올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일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정부와 청와대 모두 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하향선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한 3,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가 믿어달라, 기다려달라라는 얘기를 믿고 기다렸는데도 올랐던 경험을 했던 게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안정세라든지 이런 낮춰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믿어도 되는 거야? 또 믿었다가 이거 할지 네, 남들 다 올랐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죠.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어떤 저금리 상태의 지속, 유동성의 확대, 정부 정책의 대응 실패,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은 반대적으로 움직였죠. 정부 의도하고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정부도 통감을 하고 있을 거고 많은 국민들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좀 저희들도 이제 느껴집니다.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금리 인상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열었고 이번에 이제 1월 14일 날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금리가 0.25%포인트 더 인상할 거야. 라고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시장에 더 많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한 뭐 세 번에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려서 1.25% 정도 된다라면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선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는 금리를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주지는 않지만 이제 1.5% 이상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확연하게 소비자들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실질 금리가 인상된 거를 지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담대 대출이 지금 최저 라인으로 따져도 한 3.6% 정도 되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지금 금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1% 금리대를 유지하지만 주담대하고 신용대출을 3%에서 5% 정도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중금리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금리가 이제 0.25%를 이제 계속 올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리적인 이제 압박 요인으로 이제 작용이 될 겁니다. 일부 전 뭐 한국은행 총재분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올해 금리를 2%까지 올려야 된다. 왜 금리를 2%까지 올려야 되냐라고 이제 말하는 기저에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너무 높다. 물가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뉴스에도 접하지만 미국의 슈퍼마켓이다 물건이 다 재고가 동인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인플레이션의 작용 반작용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4, 4분기에 한 3% 이상의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압력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고 이거를 올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몇 가져갈 번을 것인가. 올릴 거냐가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몇 번이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에서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주택 폭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면 집값은 올해 조금 안정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떠한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그렇고 저도 네. 그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뭐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가동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컨센서스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올해도 몇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지난해보다 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올해는 이제 시작돼서 뭐 차주별로 이제 빌려야 되는 분들의 어떤 상환 능력을 따져서 DSR이라는 부분을 따져서 이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거기다가 만약에 정부와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다면 이 말씀드린 금리와 규제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네네. 주택 가격은 상승은 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상승할 것으로 네, 보세요? 상승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명목상 상승은 하고 네네. 실질적인 수익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줄어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해서 뭐 차익 부분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벌어서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야 될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하향도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공급 물량까지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지금 뭐 주택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 뭐 여기 쪽으로 좀 무게가 좀 더 실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금융에 대해서 사실 부동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이제 그 금융 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기존에는 대출을 받기 쉬운 그런 운영에서 지금은 상환 능력 중심으로 대출을 바꾸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에 대한 그 변화가 이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앞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지적을 계속들 하겠지만 이거는 양극화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오르는 지역은 오르게 되고 또 하락하는 지역들은 충분히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안정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오르는 지역의 주택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지 않고 단기 차익을 기대를 한다라면은 주택 가격은 오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가는 그 수익은 거의 줄어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꼭 그 실물의 대표적인 그 부동산을 꼭 보유를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리고 부동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1주택 실수요자 정책 자체를 계속 디자인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겠다. 다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가격이 떨어지고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민간 시장하고 공공 시장을 우리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하락하거나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공공에서 나오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뭐 민간에서 나오는 주택 이 주택들을 좀 혼합 형태의 주택들이 나오면은 그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급등, 급락에 대해서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조금 더 공급이 되고 보급이 돼야지만 이런 우리가 앞으로의 주택 시장의 안정세 또 물가 상승률 약간의 인상 정도에 대한 그 수익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금융이라는 것이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능력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게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겠네요. 생각됩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뭐 1억 원이야 아파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요즘엔 참 상당히 싼 가격의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기 거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지방에는 아무래도 그런 가격대가 이제 맞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화랑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하방 압력이 강해지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라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집이 없는 분들은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야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집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하란 말이냐에 대한 해답을 구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은 지금 많이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관심이, 정책적인 관심이 좀 높아진다는 것은 그나마 그게 틈새 시장으로서 지금 규제가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투자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취득세가 굉장히 낮고, 저렴하다든지. 근데 예. 그 부분도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니까 급하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손해를 직면할 보거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유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진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죠. 접근해야 되는. 깜빡이는 켜고 돌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도 나오는데 어쨌든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게 되면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네. 되죠. 근데 전월세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도 지금 향후에 올해 한 7월 말 정도에서는 그래서 계약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2년이 지나는 시기가 오겠죠. 상당히 네.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혹은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의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 자체도 물론 금리 인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가격을 갖다가 억누를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신뢰하고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 부호가 그렇죠. 붙게 되는 그런 있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시장 상황을 하나의 어떤 지표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도 금리가 3.5%에서 2007년에 5%까지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고금리죠. 그렇죠. 그렇게 올랐습니다만 2006년도에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30% 가까이나 상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건 많이 힘들고요. 네, 많은 그렇겠네요.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변수들을 살펴야 되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이게 인연을 맺고 변화를 계시는 좀, 많은 국민들이 네. 고달픈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 어떻게 집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분상제가 적용되는 청약 시장에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올 상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너무 섣부르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가격 변동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청약 시장을, 특히 분상제가 적용되는 청약 시장을 두들겨보는 것이 가장 분야가 효과적인 상하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대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주택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주택 가격이 1억에 5%하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한 4억, 5억을 대출 받아서 뭐 2, 3%하고는 총액으로 다르죠. 따지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뭐 금리의 이런 인상 속도가 있다라고 하면 내 집장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뭐 주택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상 오르는 그런 것은 그림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예. 대신 이런 그 금리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웬만하면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방안 안에서 뭐 주택의 적정 금액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가 지나가고 나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전망하는 거 엄청 예상할 수가 틀리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요. 거의 틀리니까 그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예측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그 주택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3월에 대선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게 또 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좀 급할 것 같아요. 대출하기 힘들고 맞습니다. 집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집에 대한 생각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성교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o got your tears if you can't get